시진핑은 황제다.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다. 전 절대로 동의 안 해요. 틀렸어 하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절대 권력이고 1인자고 황제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실각을 해요. 아니 너무 오래 먹으면 또. 아이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요. 그게 1인 체제예요. 덩시아핑은요 1992년에 평당원이었거든요. 평당원의 신분으로 남쪽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 안 하면 장점은 몰아나겠다. 그래서 장점은 혁술거 겁이 나서 바로 개혁개방을 다시 천명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 덩시아핑은 직위가 뭐냐? 그냥 평당원이에요.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덩시아핑을 1인 체제라고 안 불렀어요. 그 정도 권력이었는데도. 지금 무슨 시진핑이 1인 체제고 1인 체제에서 실각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규정이에요. 2년 만에 돌아온 3프로TV 특별 시리즈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시즌2. 자, 오늘 다시 우리 조영남 교수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1 때 정말 어마어마한 호응이 있었던,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중국 국가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을 완벽하게 깨주신 조영남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중국 정부 관료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국가의 체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잘 알려주신다고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1 때도 좀 어려웠거든요. 과연 시즌 2를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조영남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조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건강하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정프로님도 그냥 열심히 방송 열심히 하시고 또 책을 내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한참 이제 잘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 시즌 2를 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프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중국통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수업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 2도 교수님께 잘 수업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조금의 그 이해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게 기업이건 어디건 이렇게 조금씩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다 뭐랄까 이게 모세혈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정도는 제가 조금 감은 좀 잡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소득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역시 또 제가 이제 시즌 2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갖고 같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즌 1에서 그 시청자들의 하여튼 성원이 컸고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책 쓰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힘들 때 그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그래서 이제 썼고 그래서 다시 시즌 2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워. 진짜 중국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생소하죠. 생소하다.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은 너무나 달라서 그게 생소해서 좀 그랬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즌 2에서는 이제 정부하고 지금 우리 정부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야 공산당, 정부, 의회 이렇게 다 이제 봐야 이제 전체 중국의 통치체제가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돼야 완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정부와 의회를 볼 때는 그 딱딱하게 무슨 뭐 법에 무슨 내용이 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싫고요. 사례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좋습니다. 사례를 갖고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은 현대 국가에서는 뭐 중국의 역할이나 한국의 역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단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차피 정책은 한국과 경우도 중요한 정책은 다 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정책 이런 거 다 법률을 통해서 하거나 뭐 국가 예산 분배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나 그 집행의 대다수는 정부가 담당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집행이 안 되는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긴장할 필요 없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 교육자로서 학생의 잠재력은 무지하게 믿거든요. 그러나 매 수업은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잊어버렸을 거다.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분 지금 2년 만에 찾아뵀는데 한번 잠깐 지난 공부했던 거 이제 그거를 복습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발동을 좀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학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중국에 이제 어떻든 관심 있는 사람 최고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설명하는 건 뭐냐? 네? 공산당 일당 체제. 학술용어로 하면 권위주의 체제. 네? 민주화 안 된 체제. 네? 이걸 흔히 말하면 억압적 측면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다른 말을 얘기하면 부정적 측면이고요. 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쉬워요. 이것만 하면 설명하기 쉽거든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네. 뭐 이러신. 근데 문제는 중국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발전의 측면도 그 발전이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못 쫓아갈 정도로 학자들이 설명을 못할 정도로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막 시작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50달러였었거든요. 네. 근데 2024년 작년이 14,000달러입니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48년 만에 거의 1인당 국민소득 100배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토탈 GDP가 그 당시에 약 1,500억 달러. 작년 얼마냐? 19조 달러예요. 48년 만에 120배가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요새 뭐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서 중국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서 진짜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학자들의 중론이 뭐냐?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정 프로님 관심 있으니까 중국 제조 2025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첨단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10년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미국서도 나왔고 중국서도 나왔고 해외에서도 나왔어요. 결론은 뭐냐? 중국의 첨단 10개 분야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10년의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5년에 한 거죠? 그렇죠. 2025년에 마무리되는 거고.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올까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는데 크게 성공했다라는 게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성과물 중에 하나가 뭐 그거 뭐 우리 3%가 경제 조금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뭐 거의 지금 전 세계 배터리를 그쵸. 중국이 휩쓸기다시피 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은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뭐 그것뿐입니까?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그렇죠. 예, 자율주행차는 지금 중국의 대도시 10개 약 10개 대도시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무인 택시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발인데 거기는 작년서부터 쓰고 있어요. 저 직접 타봤습니다. 심천 가서. 그 상용화? 상용화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약 10개, 정확히 8개인데 그래서 심천에서 중국의 선전에서 타봤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 뭐냐.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 제조 2025의 성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발전의 측면입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 이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줘야 돼요. 공산당 일장 체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에 남아있는 정치학 이론 갖고는 설명을 못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정치학 이론 중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가 어떻게 된다. 일정 정도 산업화가 진행되면 정치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 관련해서 아마 이건 정프로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크게 이게 두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근대화론. 들어보셨죠? 뭐 근대화론이라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맨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산업화를 시작하잖아요. 산업화라는 건 공업화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인구가 딱 도시로 몰려들어서 공장에 취업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즉 경제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산업화로 하잖아요.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의무교육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처음엔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교육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에 살다 보면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시간에 일종의 오락거리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대중매체입니다. 매스미디어가 나오죠. 신문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매스미디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보통 10년에서 20년이 지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가 축적이 돼요. 그런 집단을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산층은 도시에 몰려 있고 일정 정도 학력적 기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적용돼 있으면서 권리의식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억압적인 정치체제에 대해서 못 견디죠. 저항한다. 그래서 민주화가 일어난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커녕 오히려 중국에 더 있는 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애국심 고취. 자랑스러워하는. 분명히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교육 수준 높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거냐? 이론이 잘못된 건가요? 현실이 잘못된 건가요? 이론이 잘못된 겁니다. 현실을 뭔가 숨기는 건 아닐까요? 숨겨지겠습니까? 네? 숨겨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학자들 대다수는 이 근대화론을 안 믿어요. 아 그래요? 예, 왜 안 믿느냐? 이제 1974년서부터 이제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요. 네.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약 100개 나라 정도가 소위 민주화 이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근대화론에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래서 민주화가 일어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해서 20개 나라도 안 됩니다. 들으면 그냥 그럴듯하긴 하잖아요. 네, 워낙 이론은 다 그럴듯해요. 근데 나머지 80개 국가는 어떤 형태냐? 네. 경제가 엉망이거나 부정부패가 생기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실패했거나 예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러면서 우리는 통칭 그걸 실정이라고 그러더 정치를 잘못한 거 네. 이것 때문에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지 경제가 발전해 중산층 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론 갖고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기존의 이론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인구가 550만의 도시국가인데 네. 그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5천 달러예요. 예. 그리고 중국도 있잖아요. 전에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근대화론을 신봉한 학자들이 미국 학자들이나 서양 학자 뭐라고 했느냐 2000년대 초반서부터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가면 민주 안 되고 못 배긴다. 저는 전혀 안 믿었죠. 지금 14,000달러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실과 이론이 괴리될 때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여담이니까 처음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2006년에서 7년 동안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안식년을 가 있을 때 연구년을 갈 때 그 얘기 말씀드리면 그 교수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지만 6년 일하면 1년은 연구년을 줍니다. 좋다. 대신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월급이 적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게 낫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2007년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갖고 이제 뭐 생활비 주고 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가 2006년에 7년 때가 어떠냐면 중국이 연 10% 넘게 성장할 때예요. 고도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열기가 무지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유명한 연구소로 뭐 페어뱅크 센터라든지 케네디 스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대학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로스쿨도 있고 이런 데서 최소한 방학 때 빼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중국 관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있으면 가장 즐거웠던 게 물론 책 쓰러 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쓴 책이 이제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이제 책 나오고 우리도 그때 한참 중국어 열풍 불고 그랬죠. 중국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거기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 하나의 성과가 뭐냐? 미국의 기라성 같은 중국 전문가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예. 뭐에 흔들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미나를 참가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국 망한다는 내지는 중국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의 붕괴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얼치기 팟캐스터가 아니라 A급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그 직접 듣고서 그때 판단했던 게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론과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중국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더니 그러면 흔들린다라는 게 그래서 학자는 열린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현실과 이론이 괴리될 때는요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이론을 버리든지 재점검하고 현실을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상당수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왜냐하면 평생 공부했던 거고 그거로 자기 명성을 쌓았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그렇죠.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화 이론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만드는 이론 또 동유럽에서 만든 이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규모가 어떠냐 인구 규모라는 게 2천만에서 5천만 사이즈 조그맣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군사 독재했던 데고 경제 실패했던 거고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론을 갖고서 인구가 14억이고 대륙 규모고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즉 업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 이론에다가 현실을 끼워 맞추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줄줄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최근에 그 나온 게 바로 작년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시즌2 일찍 했다면 그 얘기 한번 다뤘을 텐데 피크 차이나라고 들어보셨죠? 피크 차이나. 피크 차이나? 중국 정점농. 피크 짚고 이제 내려온다. 내려오고 이제 중국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헛소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과 변화하는 현실이
괴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그런 그러니까 허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분야의 명성을 쌓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딜레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시즌 1에서 공산당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던 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학자로서 현실과 이론이 괴리되면 현실로 가야죠. 그리고 저는 그 이론이 잘못되는 그 이론이라는 것은 경험의 한계, 조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럼 중국 현실이 뭐냐? 이거 그때 우리 정프로님 왜 삼각형이 삐뚤어졌느냐고 저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 그랬죠. 예, 기억하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중국의 권력의 정치의 현실. 그래서 맨 위에 공산당이 있고 왼쪽에 국가가 있고 그 아래에 국민이 있죠. 인민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삼각형이 삐뚤어졌느냐? 중국에서 그 인민의 지위, 국민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현실이 그러면 다른 나라 한국이나 미국과의 정치 현실과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죠. 즉 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이 국민을 영도한다고는 안 해요. 영도하나요? 보통 말은 받든다고 하죠. 봉사한다고 하지 영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끌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북한 쪽.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 같은 민주주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거 때를 빼고는 보통 정당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뭐 읍소를 하고 뭐라 그럴 일 거의 없어요. 4년에 한 번씩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도당으로서 국가와 사회 개인을 직접 이끌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인사 통제도 해야 되고 조직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그거죠. 이걸 어떻게 담아낼까? 기존의 근대화론, 뭐 권위주의 이론 전체로는 안 맞아요. 그걸 갖고 재단에서 틀린 얘기를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진핑 실각설? 대피신 거예요. 뭐 얼마 안 남았다던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나 어느 정도 급의 거짓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그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 굉장히 공고해요, 여전히? 공고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5화 때 이 얘기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앞으로 포스트 시진핑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5번째. 왜냐하면 평가할 때 중국 정치에서 평가하면서 얘기할게. 그 정도 수준의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네, 세 번째 연임하는 거지, 그죠? 3연임. 2022년 입체 상대회 때 세 번째 연임하는 건데, 근데 그게 마치 이런 소비자들한테 더군다나 우리 정프로님 정도 되면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런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긴가분해 이런 얘기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확고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틀릴 확률은 제 판단으로는 1, 2%도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복습하면 기억나요. 당국가다. 지겹게 들으셨죠? 당국가 체제다. 당국가. 그래서 중국은 당국가 체제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졌고 1921년에 그다음에 홍군, 나중에 인민해방군의 이름을 바꾸는데 1927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당과 싸워서 이겨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국가보다 당이 먼저 세워진 거죠. 이게 혁명 국가는 다 그래요. 기본적인 특징은 베트남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소련도 그랬나? 네, 소련도 그랬습니다. 볼세비키 당. 혁명이 성공한 1917년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몇십 년 전에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쿠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당국가라고 부른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건 거의 이제 학자들이 되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국가라는 것은 공산당과 국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공산당원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면서 통치자인 거예요. 인적 결합. 조직적 결합. 이거 많이 했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산당 조직이 국가 조직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으로 결합돼 있고 조직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실제 정치 과정에서 인사 문제라든지 주요한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당이. 결정한다. 이거를 이름하여 당국가 체제라고 부른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마오쩌둥 시대도 당국가 체제, 지금도 당국가 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안 맞아요. 시기가 변했는데 네.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이론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당국가에서는 마오쩌둥 시기와 개혁기가 완전히 다르죠. 마오쩌둥 시기와 그런 것 갖고는 어떻게 48년 동안 1인 당국에서도 100배 어떻게 안 성장합니까? 되겠죠. 예. 불가능한 얘기죠. 예. 설명은 못해요. 예. 또 그다음에 당국가제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공산당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예. 이제 5번에 걸쳐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요. 예.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크게 예. 정부의 예를 들어 공산당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시시콜콜 10가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큰 방향 정도? 방향만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 방식을 여태까지는 무조건 성장 위주다. 그래서 투자 많이 하고 네. 동원 많이 하고 이런 거에서 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 발전으로 간다. 이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제 당이 결정하는 거고. 그 예. 정도는. 그러면 그 질적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공산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성공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공산당이 정한 방침 원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지방의 기회를 하나 예를 들죠. 네. 상해시의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졌다. 네.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거기 당석이랑 시장이 책임져야죠. 당석이랑 시장. 예, 상해시 지역에. 그러니까 당 사람이랑 그러면 저 행정직 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져야죠. 예를 들어서 우한시에서 우한 코로나 네. 우리 지긋지긋한 3년 네. 겪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우한시 터졌어. 당석이 네. 그다음에 날라갔어요? 그럼요. 후베이성 성장 다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있잖아요. 대형 사고, 인재형 대공 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습니다. 그 지역 행정 책임자랑 당 책임자 문책합니다. 설령 당 책임자가 별 문제는 없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할지라도. 없을 수가 없죠. 그 지역의 책임자인데. 그럼 그 지역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면 하여튼 그 사람들은 당이고 이거 다 책임은 져야 된다 같이. 전에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질량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강성 지표라 그래요. 예. 하드 타켓이죠. 지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거 못 하잖아요. 면직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전에 혹시 산화 제한 정책 심하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 예. 그 경우도 동일합니다. 일정 이상 못 채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정책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삶을 높이려면 산화 제한 정책 해야 된다. 이건 공산당의 결정이죠. 핵심적인 정책들, 중요한 정책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게 마오쩌둥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공산당이 직접 인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대학진 운동해 갖고 공산당이 직접 앞으로 나서서 모든 인민이 다 나서서 같이 뭐 생산력 운동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이거 14억인 걸 뭐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요. 예. 지금 경제 발전이 무슨 사람 무조건 숫자로 밀어붙입니까?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네.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되고 전문적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국가 체제에서는 당만 얘기하지 정부를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나시나라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라는 말 대신에 공산당 영도 체제라는 말, 국가라는 말 대신에 국가 헌정 체제라는 말을 쓰자.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 규정된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당장. 예, 당장이라는 게 공산당의 헌법이에요. 당의 당원 같은 거. 예, 그렇죠. 한국말로 예. 당원이라고 그러죠. 네. 당원에 규정된 정치 체제, 그걸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공산당이 국가 주석이라는 전국인대 국무원 이게 다 뭐예요? 국가기구잖아요. 와, 근데 진짜 저거는 그림 자체가 너무 정부 조직도 같다. 예. 이게 이제 당원이고. 저 누가 그린 거예요, 저거? 이거 제가 그린.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네. 그냥 영도가 아니라 절대 영도예요. 절대 영도라는 것 뜻은 문제 제기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게 있고 이거는 뭐 토시 하나 달면 안 돼요. 달면 안 돼. 그냥 절대 복종.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영도의 바른 말은 반대 개념은 복종이잖아요. 네. 맨 왼쪽에 뭐가 있죠? 인민해방군. 네. 군이 있잖아요. 네. 군은 그렇죠, 헌법에도 그렇죠. 나와 있고요. 당원에도 나와 있고요. 무조건 따른다. 네.
절대 복종해야 돼요. 네. 근데 절대 복종하는 거에 인민 법원도 들어가 있고요. 법원도 이게 공산당이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법 독립이 없어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 이런 거는 공산당이 사전에 조율해서 판결을 하죠. 이제 그래서 6월 1일마에 우리는 인민해방군 같은 건 무력기관이라고 그러고 네. 검찰, 경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공안기관 네. 내지는 공권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흔히. 이런 거는 절대 영도예요. 이게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공산당에도 규정돼 있는 이게 공산당 영도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즌 1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기억하실게요. 조금씩.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다음에 그렇죠. 국가는 뭐냐? 네. 막연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헌정체제라는 헌법에 규정된 체제라는 거죠. 네. 헌법에 이제 규정됐던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헌법을 보면 오른쪽엔 공산당이 있지만 왼쪽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국인대라고 하거든요. 전인대.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전국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건 국가 권력기관이에요. 중국의 전국인대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상에는 네. 공산당하고 전국인대가 같이 돼 있어요. 그 전국인대 저게 약간 의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공식 규정은 이제 발의자 오늘 우리 설명할 게 이게요. 중국에서 저거는 의회가 아니에요. 국가 권력기관이고요. 국가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입법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국가 권력기관이 성격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련의 소비에트 예. 들어보셨죠? 예. 또 파리 꼬뮌이라고. 예. 예, 그게 다 사회주의 계열의 계보예요. 1871년에 먼저 프랑스 그 혁명 과정의 사회주의 국가 기관으로서 파리 꼬뮌이 만들어졌고 예. 그러나 그거는 곧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소련으로 넘어가서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만들어져 소비에트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1949년 중국에 와서 인민대표대회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걸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에 있는 것을 지방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중앙은 전국인대, 지방은 지방인대. 근데 이거는 헌법 규정상 네. 의회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이에요. 파리 꼬뮌이 그랬듯이 소비에트가 그랬듯이. 자,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는 헌법에 따른다라면 그러니까 국가 헌정체제란 헌법과 국가 권력 법률의 근거에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체제예요. 이건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네. 여태까지 공산당 영도체제만 얘기했죠. 헌법에 규정된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체제에서는 공산당과 전국인대가 같이 네. 위에 돼 있는 겁니다. 그 동등한 위치예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관에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전국인대가 지위가 높아요. 공산당보다? 높아요. 예, 국가 헌법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헌법의 규정과 네. 바로 벌써 질문이 던지시죠. 바로 공산당 영도체제와 네. 뭐라는 거예요? 국가 헌정체제가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법률 헌법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헌법이 2개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국가헌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당헌이 있는 거예요. 아, 당장 그거. 네, 공산당 헌법인 당장이 있는 거예요. 그 2개가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당국가 체제 개념에서 네. 공산당과 국가에서 권위가 어디가 더 높다 그랬어요? 공산당의 권위가 높아요. 예. 그죠? 먼저 만들어졌고 예. 동일합니다. 예. 국가헌법과 당장 중에서 권위가 어떤 게 더 있겠어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 다른 우리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사실상 형법이 2개가 있다. 당장이랑 국가 헌법이랑 충돌되는 내용들은 뭐 다 이미 다 정리했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모든 인민은 네. 중국 인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당장이 당장에 없구나.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인민의 아편은 아니겠지만 네. 왜냐하면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마크스 레인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일행, 시진핑 사상을 자기 신조로 삼고 있어요. 시진핑도 사상이에요? 예, 시진핑 사상이 정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근데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줄여서 따옴표를 치고 시진핑 사상을 불러요. 그 사상이 왜 그 마오쩌둥, 예, 레닌, 그다음에 뭐 레닌은 보통 레닌주의라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예. 마르크스는 마르크시즘, 영어로는 마르크시즘이고 네. 마르크스주의. 아 그럼 사상은 누구 누구부터요? 사상은 그냥 중국에서 지들이 만든 거예요. 아 마오쩌둥 뭐 그냥 사상으로 만든 등소평 뭐 거예요. 이렇게? 예, 등소평은 이론을 붙여요. 아 거긴 이론이고. 예.
복잡하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우리 무슨 얘기 정 프로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했느냐. 네. 공산당 영도 체제와 네. 국가 헌정 체제가 충돌하나 그렇죠, 않나. 그렇죠. 일상적으로 합니다. 아,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개인을 예를 들면 네. 헌법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네.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히면 네. 실제로는 어떤 게 우위겠어요? 당장 이기겠지. 뭐. 당장 우위죠. 그러니까 종교가 자유가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네. 여기 지금 국가 헌정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국인대는요. 네. 다른 이 국가 기관을 다 뽑아요. 국가 지석도 선출하고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구성을 하죠. 그다음에 감독을 해요. 다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인 국무원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아요. 네. 예산 보고 해야 되고 네. 다른 기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뽑고 구성시키고 감독하면 그게 최고 기관이잖아요. 그게 원래. 최고 기관이죠. 근데 뭘 더 위에 더 있을 게 뭐 있어요? 근데 공산당은 또 헌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당은 중국을 영도하는 정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 여러 기관들 다 영도해요. 영도하는 앞에 봤잖아요. 당장에.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애매해지는데.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공산당과 네. 전국인대가 충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 이제 공부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국인대는 감독권이 있어요. 네. 인사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주석도 파면시킬 수 있고요. 국무원 총리도 파면시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 부서의 각 장관들 다 네. 파면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못하시죠. 공산당 영체 공부하셨으니까 알아요. 왜? 기억하시죠? 공산당 중앙이 장관급 이상의 인사권을 갖고 있죠. 네. 그럼 공산당이 사전에 해서 인사를 비준으로 해서 전국인대가 임명한 사람을 전국인대가 그걸 다시 파면시킨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국인대가 공산당 중앙에 도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전국인대의 네. 국가 기관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여쭤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산당이 혹은 뭐 당이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당이 마치 그 인격체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 그 당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일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작년에 저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공산당원이 드디어 1억을 넘었어요. 의미 있어요? 있어요. 시진핑의 결정에 그들이 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진핑은 거꾸로 얘기해야 돼. 그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못 해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네.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총석이지만 네. 공산당의 당원, 네. 그다음에 공산당의 온갖 규정들이 많아요. 예.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당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무엇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결정되면 이게 다 그렇지 따르는 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중앙 조직이 있고요. 네. 성 조직이 있고 시 조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층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운영 방식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평당원들이 국가 공산당 중앙에서 하는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3%의 당 조직이 있다. 네. 당지부가 있다. 바로 그 당지부가 3%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랑 예. 우리 이번에 한번 좀 세게 붙어봅시다라고 네. 당 의견들이 막 모아져요. 그러면 시진핑이 무슨 소리야 지금 야, 분위기 보면 모르겠니? 안 돼. 지금 좀 엎드려야 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공식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권위가 높은 게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 네. 근데 그건 5년에 한 번이니까 의미가 없죠. 네. 일상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거 대신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위원회. 근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니까. 그럼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 정치국. 네.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네. 지금 24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예요. 7명? 예, 7명. 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예를 들어 지금 올해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중국제조 2025. 예. 이거를 결정하는 이거에 지금 후속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건 어디에서 결정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5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돼요. 네.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5년 동안의 중국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다 정하는 거예요. 이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올 가을에 열릴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20기 4중전에서 시진핑 쫓겨난다는 얘기. 그 사중전에. 네. 예.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9월에 10월. 그러나 그거의 핵심 주제는 시진핑 쫓겨난 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5년 동안 집행할 5개년 계획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네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올 가을에 결정되는 중앙위원회가 그러면 이건 공산당의 결정이지 국가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의 결정은 1억 명이 되는 공산당원이 따라야 되는 건데 네. 14억 인구가 따르게 하려면 국가의 결정으로 바꿔야죠. 네. 그래서 내년 봄에 전국인대 연례위가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정기국회가 열려요. 정기국회에서 그거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결정된 것들이 그 뒤에서 전국인대 같은 데서 뒤집힌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뒤집힐 수가 없느냐? 네. 준비를 1년을 해요. 저 네. 5개년 계획을 네. 작년 말서부터 네. 그 기초팀이 만들어져 갖고 네.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거기에는 정부도 들어가고 있고요. 공산당 연구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들어가요. 1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뒤집혀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을 경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국가영장에 총동원해서 만들고 토론하고 이런 게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했던 게 다 잘못됐던 거죠. 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다음에 의료계획 할 때 보시면 알아요. 네. 그걸 정책을 만들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리는 간에 엄청나게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거기 컨설팅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중요한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정치국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거고요. 네. 이제 이게 지금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국가 헌정체제란 헌법과 법률에 구성되어 운영되는 정치체제인데 거기에서는 공산당뿐만 아니라 전국인대라는 조직이 있다. 국가 네. 권력기관이다. 이게 같이 돼 있다. 그러나 네. 실제로는 네.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가끔 헌법에 규정된 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걸 합쳐서 만들어진 걸 당국가 체제. 예예. 이 그림은 기억하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당국가 체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 당원에 규정된, 네. 그다음에 국가안정체제, 헌법에 규정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집합으로 돼 있는 게 뭐예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동쪽으로 표시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움직여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아 어느 쪽으로 힘이 더 가느냐? 예. 예를 들어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예.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예. 중국 인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예. 했던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권한이 어디로 갔느냐? 헌법 2당이 다 정지됐어요. 아 공산당으로 완전 쏠려버렸구나. 완전히 쏠려버렸어요. 예.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인대 지방인대 다 1년 동안 쉬었고요. 네. 법원, 검찰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공산당 영도 체제만 남죠. 예. 이러니까 극단적인 권력 집중형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혁기에 최저점으로 떨어진 게 어디냐? 공산당 14차 당대인데 1987년 이때 정치개혁 목표가 뭐였냐면 당정 분리였었어요. 덩샤오핑? 예, 덩샤오핑이 지지해서 짜오지양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짜오지양이라고 총리, 짜오지양, 조자양. 네.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학생편에 쳤다가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총서기가. 예. 그때 뭘 만들었느냐? 공산당 영도체제와 국가 헌정체제를 분리시켜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사. 네. 인사와 관련해서 공산당은 뭐만 하느냐? 정무직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장차관이잖아요. 그죠? 네. 장차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는 거예요. 당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네, 않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당의 권한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다가 1년 하다가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왜요? 바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동유럽이 붕괴하고 이렇게 되면서 보수파들이 뭐라고 그러는 87년.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공산당 권력이 된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고 다시 공산당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 네. 최고의 정점이 언제라고요? 시진핑 때. 네. 혹시 이제 우리 정프로도 머릿속에 있는 거 시진핑은 황제다. 네.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다. 예. 전 절대로 동의 안 해요. 틀렸어 하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절대 권력이고 네. 1인자고 황제면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실각을 해요. 네? 아니 너무 오래 먹으면 또.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게 1인 체제예요. 덩샤오핑은요. 1992년에 평당원이었거든요. 평당원의 신분으로 남쪽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 안 하면 장점은 몰아나겠다. 그때가 이제 장점인이었어요? 그때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hul컥 겁이 나서 바로 개혁개방을 다시 천명하게 되고. 그 뿔테 아저씨? 네. 네. 근데 그 당시 덩샤오핑은 직위가 뭐냐? 그냥 평당원이에요. 그랬나요? 그럼요.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덩샤오핑을 1인 체제라고 안 불렀어요. 그 정도 권력이 있는데도.
지금 무슨 시진핑이 1인 체제고 1인 체제에서 실각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규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당 영도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 네. 국가 헌정체제라는 게 정적인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지금? 예, 정점을 당에서 찍었고요. 그런지 약간 내려갈 시작해요. 작년 18월 이후로. 이거 우리 마지막 5강 때 제가 재면 현장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풀렸어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풀린 게 뭐냐.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네. 작년 11월 1일에 한국을 대상으로 네. 무비자 정책을 썼잖아요. 그게 저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존에 혹시 들어봤어요? 전랑 외교라고?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네. 늑대 전사처럼 네. 공격하고 막 다 들고 한국에서도 싱하이밍 대사가 네.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되게 좀 굉장히 안 좋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 이기는 편에 서라. 좀 약간 이런 얘기했잖아요. 결례 같은 그게 얘기를 이제 했죠. 전랑 외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공격적인 외교. 일부러? 아니 그 당시까지의 지침이 뭐였느냐? 네. 각 지역에 있는 외교관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대사, 네.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진강 외교부장이 미국 대사했을 때 막 얘기하고, 싱하임이 한국 대사,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작년 여름 딱 지나고 나서부터 하반기에서부터는 일치 없어졌어요. 그것도 참. 이거 뭐냐? 작년 하반기서부터요. 네.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2학기가 안식학기라 네. 중국 국제회의에 3번을 갔었어요. 9월달에 이제 국제회의 가서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 막 이제 조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랑 붙기 시작해서 잘 모를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중국 학자 대다수는 무슨 얘기하냐? 트럼프가 된다. 준비한 거죠. 트럼프가 되면 보나마나 중국에 대한 강력 압박을 가하고 왜 공격할 텐데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 그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거죠. 정책이 변한. 그 정책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부한테 상당히 융통성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서부터 소비 쿠폰식 우리 나눠주는 것처럼 이러면 다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작년 하반기에서 그래서 전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 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부 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가는 걸 별로 안 반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서 그냥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지금 복습을 이제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얘기예요. 공산당이 바로 정부가 그래 따를 수밖에 없는 통제를 하는데 중국에서 설명 안 하는 5개의 기둥이 있다.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인사 통제. 있었던 것 같아. 그 인사 통제가 뭐냐? 장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해시 성장, 상해시 당서기, 광동 성장은 중앙에서 임명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해시에서 상해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요. 굉장히 잘 살아요. 왜 우리가 저 서부에 있는 못 사는 그런 지역과 비슷한 정책을 왜 써야 되냐? 우리 쭉 나가고 싶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럴 때 중앙에서 뭐라고 그러냐? 알았어 하고 갈아버려요 그냥. 당석이 교체해버리고 시장 교체해요. 그래요? 그럼요. 니네가 잘 살으면 그걸 갖고서 못 사는 지역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인데 그걸 인사통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있잖아요. 중앙은 장차관만 관리해요. 그럼 베이징시는 그 밑에 있는 국장급을 관리해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같은 중국이 있잖아요. 구가 북경 하이덴치 이런 데 구는 있잖아요. 그 밑에 관리해요. 층층이. 그래서 중요한 직위는 있잖아요. 공산당이 다 관리해요. 그게 인사관리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따라서 인사권을 공산당이 갖고 있으니까 공산당의 정책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민주화라는 건 뭐예요? 공산당의 인사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민주화예요.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걸 공산당은 놓으려고 하겠어요? 안 놓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죠. 민주화 못하게. 그래서 그런 걸 그다음에 조직 통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각 국가 기관에 공산당 특별 영도 조직인 당조라는 게 있고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국무원은 공산당 산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무원에는 총리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 당조라는 게 만들어진 공산당 산하 조직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조직 통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도 그다음에 사상 통제.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 공산당은 특히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8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근면 검소하고 뭐 사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가면 공무원들이 술을 안 마셔요.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마오타이가 1,000위안 20만 원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이게 사상 통제예요.
다 이게 지금 공산당이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무력 네. 통제. 기억하시게 인민해방군은 당해 군대예요. 거기다가 경제 통제. 네. 지금 국유자산, 예. 금융 말고 자산,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GDP의 3.6배예요. 중국 GDP가 19조 달러인데 네. 3.6배면 얼마예요? 20조 달러 있으면 거의 660조 달러거든요. 네. 이걸 공산당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경제 통제. 근데 공산당이 그 권력을 당연히 저것들 안 놓을 거 아니에요. 안 놓죠. 근데 어떻게 그 아래로 내려가요? 뭐가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그만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를 어떻게 놓게 만들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네.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공산당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결정권을 지방으로 준다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1억 달러 이상 투자는 중앙에 보고해서 승인받아. 그 밑에는 알아서 해? 네. 근데 그게 통제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5천만 달러 이상 보고해. 더 통제를 강화하는 건 뭐예요? 1,000만 달러 이상 보고해.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몇십억 달러 알아서 해. 자율권을 좀 많이 주는 상황? 그러니까 주는 방향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2022년에 만들어진 중앙금융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영도 조절하는 건데 그 영도 조장이 누구냐? 총리예요. 근데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총서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파동 쳤던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식. 그래서 1권과 2권이고요. 그다음에 3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건데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왜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정부를 연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 정부를 봐야 되느냐. 네. 정부를 보지 않으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개혁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 개혁개방은 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화, 사적 소유제도 도입, 그다음에 시장화. 개입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잖아요. 그리고 또 개방화, 통상과 외국인 지적투자 FDI 다 개방했죠. 거기다가 분권화, 당에서 국가로 권한을 주고 국가의 사회 권한을 주는 이걸 개혁개방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의 개혁개방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이 4가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거는 공산당이겠지만 이걸 집행하는 건 정부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시장화. 시장화에서는 기업도 주체고 개인도 주체고 국가도 시장의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거를 개입경제에서 명령을 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법률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정부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 저 문제 했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이 720만 명이거든 중국에서요. 국가 그 시험 봐서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고 국가의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국가 업무를 종사할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720만 명 중에서 정부의 62%가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에 18.6%가 가 있고. 그러면 이 정부하고 의회를 합치면 전체 공무원의 80%예요. 공산당은 11%밖에 안 돼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일을 많이 하는 곳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62%가 정부에 있다라는 것은 국가의 업무의 60% 이상을 정부가 하는 거고 공무원의 19%가 의회에 가 있다라는 것은 국가 업무의 19% 정도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의회가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80%예요. 그 의회라는 거는 전국인데 지금 왜냐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가 권력기관이다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강에 이제 의의를 할 텐데 전국인들 그때부터는 칭호를 의의로 바꿀 거예요. 국민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우리 시청자들 이걸 보시면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80%가 정부와 전국인대와 지방인대에 가 있다는 얘기는 중국 정치 체제의 일의 80%는 여기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중국통 시즌 2에서 배운 거는 전체 일의 10%밖에 안 하는 공산당이라서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공산당.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1%밖에 없는데 중요한 일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핵심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했던 거고 바로 우리 시즌 2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체 업무의 80% 정도를 수행하는 정부하고 그 중에서 62% 정부죠.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모른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개혁 난리를 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 얼마나 늘릴 건가 갖고서 의료 체제가 마비가 됐었어요. 의사들이 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검토할 거예요. 네. 의료개혁. 어떻게 했는가 중국은 그러면. 5천만 명 사이즈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14억 인구의 이게 정부 역할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뭘 이해를 못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어떻게 지난 45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가 늘었고 토탈 GDP가 120배가 늘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중국은 공산당 독재 뭐 이런 것만 갖고서는 그렇게 설명을 약간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면 네. 발전한지 알겠어요. 요새 이제 한국에서 요새 유행인 게 또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 중국이 어떻게 첨단 네. 분야의 강대국이 되었는가? AI 뭐 로봇 쪽은 우리보다 훨씬 다 앞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제가 기억하세요. 우리 20자 당대에 그거 본속할 때 제가 한국은 끝났다. 이 상태로 해서 중국과 기술 경쟁이 너무 심각해서 네. 한국은 진짜 해도 쫓아가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했더니 정프로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나요? 그랬죠.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래요? 네, 저 같은 중국 전문가는 책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정프로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제가 그때 그렇게 와서 오늘 가셔서 우리 중국통 1회 그거 보세요. 한국은 끝났다가 썸네일이에요. 뽑은 게. 근데 인정할 수 없었군요, 제가. 인정을 못하니 저한테 막 대들으셨어요. 뭐 전 참았죠. 최대 인내심으로 설명을 했고 바로 그걸 설명하려면 공산당 일당 체제 맨날 두들겨 패고 잡아놓고 이걸 갖고 유니콘 있잖아요. 딥시크 같은 유니콘이 지금 보통 알려진 것만 500개라 그러는데 저는 1000개 이상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못해요. 그럼 뭘 봐야 된다? 정부를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갈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왜 의의냐? 공산당 그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라고 했잖아요. 네. 중국이 1997년 15차 당대회 때 법에 따른 통치라는 방침을 결정했고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하나의 표현을 뭐로 봤느냐?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관심은 다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공식적으로도 1997년 중국 15차 당대회부터는요. 법에 따른 통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한참은 그거가 많이 통하지는 않았을까요? 초창기에. 잠깐? 네. 초창기에. 그것도 구멍가게 정도 수준. 중소기업 수준. 큰 데는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2020년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해버렸거든요. 그 진압하기 전에 한 게 뭐냐. 홍콩 봉합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 홍콩을 적용하는. 즉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입각해서요. 하다못해 강제 진압하는 일조차도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의법지구 법에 따른 통치 방침을 공식으로 결정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법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물론 인치로 보일 만한 상황들이 꽤 있긴 하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가장 중국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관심은 다 된다. 그거 5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 제가 우리 그림에 포스터를 만들어놨잖아요. 저게 이제 중국의 의법지구 설명하는 대표적인 포스터예요. 중국이라는 번영호가 기차가 달려가는데 맨 앞에 헌법이 있고 그 뒤에 온갖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올라타서 중국이 가야만이 제대로 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선전 포스터고요. 동시에 1986년서부터 있잖아요. 30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보급 운동을 실시했어요. 법률 보급 운동? 네, 법률 지식을 전파하는 운동. 공무원들 필수 과목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 과목이고 법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 법률로 너의 권리를 지켜라. 법 모르면 너 손해본다? 네, 너 지켜라. 그리고 그거 갖고 공무원과 싸워라. 그래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하죠. 네 권리를 침해하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간단해요. 공산당이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갖고 현재 조사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잘. 그러나 그 전까지 학자들이 조사하고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1년에 대중 소요가 1년에 10만 건씩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400건씩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원에 소송 걸라라는 거예요. 시위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률 가르치는 운동을 하고.
그게 바로 의법치국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제가 이제 포스터 하나 놨죠. 거기 뭐라 하느냐. 공무원들이 온갖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감독하려면 뭘 해야 돼요? 법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식 홍보 포스터예요. 감독 그렇게 한자로 써놨죠. 이런 거죠. 따라서 의의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공산 안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해. 법률을 만드는 게 의회. 전국인데 뭐 지방인대잖아요. 네. 동시에 감독은 누가 해요? 정부를 감독하고 이러는 건 의회 고유한 권한이에요. 네네네.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통 시즌 1에서 네. 정부와 공산당을 주로 본 다음에 우리 시즌 2로는 제 중국의 통치체제 이 3권에서는 정부와 의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네. 억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발전의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네. 시즌을 하다 보면 아 중국이 왜 발전했는지 저 5천만 명의 나라에서 의사 증언하는 문제 갖고 이렇게 2년 이상 홍역을 치렀는데 저 14억의 인구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렇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명령하면 따른다. 그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고요. 네? 토탈 GDP가 네. 10조 달러가 넘어가는 국가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중국 이제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크 차이나론 같은 경우 중국 정치 없는 같은 건데 중국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쓴 두 명의 저자가 국제정치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중국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존에 봐왔던 지식을 갖고 중국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맞지가 않는 안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또 다른 중국 때리기다. 네네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번은 나왔어요. 맞아요. 기억하실 거잖아요. 10번까지 몰라도 몇 번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책이 한 권 나오면 한국에 나와서 쫙 가고 그리고 또 아닌 개배하고 또 맞아. 있다가 쪼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식의 종속성, 예속성을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 소위 말해서 네. 영어로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네. 그냥 희망사항이. 중국이 저렇게 막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그 기존의 질서도 막 깨질 것 같고 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잠깐 올라오다 망한다 이러면 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문제는 마음은 편안한데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매우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그 반도체 아직도 우리는 반도체가 우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반도체 그 전문가가 쓴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도체요? 예, 반도체 우위라고 그러잖아요. 메모리는 아직 우위 아니에요? 예. 근데 얼마나 남았겠냐라는 거예요. 아 거기 무슨 맞아.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반도체 협회에 등록된 반도체 네. 기업이 500개래요. 우리나라에. 예, 예. 저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분이 네. 조사한 통계를 인용하는. 그럼 중국 반도체 협회 비슷한데 등록된 반도체 회사가 몇 개 정도 될 거냐? 8,000개? 우리 500개니까 중국이 8,000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3, 40년 전 사고라는 게 29만 개예요. 아, 그 많은 회사가 뭐였다. 29만 개.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범용 제품 있잖아요.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아, 뭐 그런 얘기 끝났어요.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첨단 분야는 전체 반도체 중에서 있잖아요. 20% 이내예요. 마켓 쉐어가. 나머지 80% 범용 제품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자동차에 반도체 칩 한 4,000개씩 들어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그거보다 두세 배 훨씬 들어가죠. 네. 그게 다 범용 제품이잖아요. 네. 그게 80%의 마켓 쉐어에서 그걸 다 누가 먹었다고요? 이미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맞아. 웬만한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 3나노, 5나노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조금 하는지 몰라도 한국과 대만이 이제 2년 동안 공부 많이 되셨네. 2년 전에 이 얘기할 때 저한테 펄펄 뛰었어요. 제가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저기 가서 여기서 약 팔고 있네. 딱 그 표정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언론에 나온 게 한국에 있는 SK나 LG의 연구원들이 그거 갖고 가서 팔아가 중국 가서 팔아먹고 빼돌리고 기술 유출하고 뭐 이래 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도둑질해서 반도체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500개에 있는 나라가 29만 개에 있는 기업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정프로가 정확히 보셨어요. 현실을 직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편안한데 결과는 다 뺏겼잖아요. 네. 시간도 얼마 안 남고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 설계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 책임자한테 들은 거예요. 설계 회사 한국보다 100배가 많아요. 아 설계는 이미 끝나긴 했어요. 아니, 끝났다긴 좀 그렇고 하여튼 설계는 그쪽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많고. 그게 전문가 기업 수도 100개, 100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한숨 쉴 게 아니라 일단 직시를 해야죠. 저랑 그치?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하고 직시해야죠. 직시 첫 번째가 직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왜 중국은 저렇게 했는가를 이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즌 2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기술 빼돌려 갖고 중국이 반도체 다 이렇게 훔쳐와 갖고 아니 없는 기술을 어떻게 훔쳐가요? 아직도 3, 40년 생각을 갖고서 중국을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건데 우리 거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려면 말씀드렸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나. 네네네. 이제 바로 그리고 그걸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네. 이제 바로 오늘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네. 길게 보면 이제 한 7개월 동안 많이 개몽됐잖아요. 정치 공부 무지하게 했어요. 개몽됐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성하는 첫 번째 헌법. 네. 우리 정프로님 그 전에 아셨어요? 뭐요? 우리나라 헌법 제1강, 제1장 총강에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정도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걸 국민 주권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국가 성격. 네. 민주공화국 왕정이 아니에요. 동시에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 헌법은 1조가 뭘까요? 모든 권력은 시진핑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중국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인민민주 독재 사회주의 국가다. 라고 써 있어요? 네. 인민민주 독재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민을 구성하는 사람한테는 민주주의인데 인민의 바깥에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독재다. 그런 뜻이에요. 인민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런 건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민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인민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인민이 아닌 사람은 진짜 누구예요? 없어요. 이제 지금은.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부르주아지, 자산가, 대지주. 지금은 없어요? 없죠. 중국에. 자산가가? 있죠. 마윈 같은 사람은 뭐냐? 중국의 가장 앞선 인민이에요? 생산력을 대변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민이죠. 엄청 돈 잘 번 인민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민이 아닌 사람은 이미 혁명 과정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제 대신 특징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사회주의 국가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독재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한국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주국 국민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국 헌법 1조에서는 공산당 영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저기 헌법에 써 있어요? 네, 이게 헌법 지금 제 1조예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 1조와 이전은 국민주권 원칙을 천명했다라면 중국의 헌법 1조는 뭐라고 해? 공산당 영도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는 것은 헌법에 맞는 합헌적인 활동이에요. 아니 그 지금 그 바로 뒷줄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공산당이 대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위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저 헌법 맨 1조부터 그냥 안 되는 거네. 아니요, 되죠. 내가 하는 시위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시위가 아니야.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시위는 안 되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위는 돼요. 괜찮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핵심은 공산당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는 공산당 연도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한다. 한국은 반대로 한국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민주권 원칙이 없느냐? 그게 제2조예요.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중화인민공화국 일체의 권력은 어디에 속한다? 인민에 속한다. 그래서 제1조가 공산당 영도 원칙이고요. 제2조가 인민주권 원칙. 그러니까 인민주권 원칙이 없지는 않아요. 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을 가진 인민이 권력을 행사해야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예요.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회 줄여서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의회와 행정부가 합쳐 있다. 그리고 그걸 1871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파리 꼬민에서 시작했고 이건 그러나 곧 무너졌으니까 바로 점령돼서 그 다음에 소비에트 체제로 볼셰비키 혁명 성공한 다음 1917년 갖고 그리고 1949년에 중국 혁명이 성공하면서
인민대표대회. 네. 이게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민주집중제. 그러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해야죠. 그 설명하는 걸 민주집중제라고 써 있어요. 민주집중제. 예, 예. 그러니까 민주와 집중이 결합된 체제. 그래서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해갖고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는 민주선거로 구성되고 나머지 모든 국가기관은 다 전국인대와 지방인대가 구성하고 그다음에 감독한다. 이해하셨죠? 네네. 구성 원칙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는 민주집중제에 따라 구성된 국가 권력기관. 그다음에 이거와 반대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돼 있죠. 네. 그래서 권력 분립형 체제라고 그러고요. 네.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는 권력 집중형 체제예요. 이게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민족자치제도인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민족자치제도. 중국은 연방제가 아니라 단방제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민족 자치구역은 있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중국헌법 제5조 이제 우리나라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도 모르고 있는 건데 중국을 통치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정치 원리가 의법치국 원칙이에요. 의법치국. 그러니까 법에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나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행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바로 국가헌정체제가 존재하는. 거기 보면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 네. 공산당도 포함해요. 네. 사회단체, 각 기업과 기업단위는 사업단위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어떤 조직, 공산당 포함이에요. 혹은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의법치국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공산당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도 전국인대와 지방인대의 법률 감독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는요? 안 받죠. 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통치하는 즉 국가헌정체 중국 헌법에 규정된 5가지 통치 원리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헌정체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네네. 헌법에 근거한 정치체제라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관심은 다 된다. 그것처럼 틀린 말이 없다. 철저하게 법에 따라 운영해야 돼요. 대기업일수록. 그거는 그 중국에 있는 많은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 하고 있어요. 이거 괜히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죠.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 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방침으로 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중국 조직, 네. 이제 국가헌정체제 그림표가 좀 흐리긴 하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 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가 있고 네. 바로 그 오른쪽에 국가주석이 있고 국무원이 있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국가감찰원이 국가감찰원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감사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국인대에서 국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부, 그게 네. 국무원이에요. 국무원. 네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죠, 중국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경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저 어려운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얘기. 알겠습니다. 요 그림지 이 중에서 법원하고 검찰원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아까 보셨죠? 네. 거기는 이제 당장에 따르면 네. 절대용도 대상이에요. 절대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따라서 사법 독립 없어요. 네. 큰 의미가 없다. 없다. 그래서 네. 사실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심판기관이라기보다는 공산당의 통치를 보장해주는 네. 역시 공안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별도로 안 본다. 네. 그리고 그건 우리 시즌 1에서 이미 봤다. 네네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네. 국무원과 전국인대, 지방인대 이것만 본다. 예, 이렇게 해갖고 우리 뭐 할 것인지.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더. 여기 보면 네. 경찰과 법원과 검찰의 관계가 있어요. 경찰, 법원, 예, 그 다음에 검찰의 관계. 검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 네.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 중국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네. 큰 공안, 즉 큰 경찰, 네. 작은 법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검찰. 큰 공안, 작은 법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검찰. 그러니까 경찰, 공안이 제일 파워가 세고 예. 법원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는 거. 아니요, 법원은 그 다음 세고. 그래요? 예. 그럼 검찰이 제일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 전혀 없다.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그래서 똑같아 우리나라. 기소하고 기소권이 있어요. 네. 뭐라면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조사는 다 누가 해요? 경찰이 하고 경찰이 공안이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공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시즌 1에서 했던 네. 그때 이제 그 무력 통제에서 중앙에 법원, 검찰, 그다음에 그 검찰원 이런 걸 통제하는 정법위원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보면 정법위원이 서기는 정치국원이면서 네. 공산당 중앙의 중요한 직위죠. 그러면 부서기가 딱 한 명이 이렇게 누구냐? 경찰총장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경찰총장. 예, 법원장도 아니고요. 최고법원장도 아니고 그래요? 최고검찰원장도 아니에요. 누가 넘버 2냐? 예, 경찰총장, 중국식으로 공안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당이 할 테니까 뭐 법원 니네들이 뭐 법으로 괜히 뭐 보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당되는 건 전체 판결의 1~2%.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가느냐? 부패와 관련된 거. 네. 당정 간부 부패와 관련된 거. 네,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거. 예를 들어서 가짜 분유 사건, 자연재해 사건. 그런 건 이제 당이 그거는 입김을 사전에 많이, 네. 바로 정법위원회에서 있잖아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얘는 결정해요. 가만두면 안 돼. 뭐 이런 걸 네. 이제 먼저 하고. 그런 사건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돼요. 그럼 99%의 사건은 공산당이 개입 안 해요. 그거 민사소생 우리 정프로랑 저랑 부동산 문제 갖고 싸우는데 공산당이 뭘 개입해요.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뭐 당에 아는 사람 있다고 좀 뭐 이렇게 힘쓰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뭐 조금은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판결의 99%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거 이것만 당이? 정법위원회가 나서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가장 그런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정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조사도 다 하고 치안관리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을 기소할 것인지 말정인지 결정하는 건 검찰. 그러니까 뭐 근데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근거를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네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검찰. 아하. 근데 법원은 그래도 작은 법원이에요. 법원은 그래도 중요해. 거기서 판결 내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회 치안이라든지 공산당 통치와 관련된 약 1%도 안 되는 그걸 제외한 99%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경찰과 법원과 검찰의 관계가 중국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전체로 이제 우리가 시즌 1에서 공부했던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복습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국가 헌정 체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헌정 체제란 뭐냐? 즉 헌법에 근거한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정부와 의회를 봐야 되는지 이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네.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례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기대되는 예. 우리 조영남 교수님의 중국통, 중국의 정치 또 국가 운영 체제 이런 것들 한번 다음 시간부터 공부 한번 열심히 또 빡세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 예습 좀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